안녕하세요. 올해 4월이면 결혼 2년 차가 되는 39살의 여성입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길가에 떨어진 100원도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길에 쓰레기를 버린 적도 무단횡단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살았음에도 소용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빌어먹을 핏줄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진짜 사기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멀끔하게 생겼고 마른 청산 유수였지만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그런 사기꾼이었어요. 인생은 한 방이란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던 아버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고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뒤늦게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는 말에 믿고 기다려준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죠. 당시 저희가 살던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흔히 상상하는 그런 좋은 집이 아니라 구옥에 철문으로 된 낡고 오래된 그런 곳이었어요. 작은 마루가 있었고 한여름이라 그곳에서 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힘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왔죠. 참 뻔뻔도 하네.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 누군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하루하루 피가 바짝 말라가는데 이 사기꾼들은 아주 잘도 지내는구나. 발 뻗고 잠이 잘 오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이고 누가 보면 피해자인 줄 알겠네. 야 이 참년아, 내 돈 당장 내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그거 줄 때까지 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야. 알아? 앞에서 따지는 사람 하나, 밥상 없는 사람 하나, 그리고 신발을 신고 저희 방에서 물건을 뒤지는 사람들까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제 귀를 막고 울먹이며 계셨죠.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요.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요.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아? 그놈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애새끼 낳고 키웠으면 너도 갚을 의무는 있는 거야. 너 솔직히 말해서 위장 이혼이지? 그놈이 사기친 돈 그거 빼돌린 거잖아. 아니에요. 그 사람 저한테 단 한 푼도 가지고 온 적 없어요. 저 식당 일하면서 돈 모아서 아이 키웠고 진짜 탈탈 털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사기꾼이랑 한 입을 덮고 살았으니 말은 청산유수고 연기력도 아주 끝내주네. 내가 그것 때문에 깜빡 속아 넘어간 거잖아. 이 망할려나. 내 돈 갚아.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은 아주머니의 손길은 우악스러웠고 결국 피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끝이 났죠. 그 사람들은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마당 한쪽 구석에서 말리고 있던 고추만 신발로 자근자근 밟아놓고 가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 혹시나 하는 생각은 어머니를 괴롭힐 이유로는 충분했던 거죠. 실제로 아버지는 사기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사기를 칠 준비를 하는 것에 사용했습니다. 제가 당시 어렸기에 아는 게 별로 없긴 했는데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대충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죠. 멀끔한 양복에 좋은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사기칠 대상을 물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돈을 뿌리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자신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슬쩍 흘리는 거예요. 전화하는 척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대기도 하고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 다음은 간단합니다. 소액의 투자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까? 에이 당연히 안 되죠. 억 단위가 기본이고 여기 들어가려면 보통 인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돈 벌자고 이러겠습니까? 이미 전 평생 쓸 돈은 다 벌어놨고 이젠 주변 사람들도 좀 돕고 같이 잘 되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 100만 원도 가능합니까? 되죠. 제가 나머지 금액 맞춰서 넣으면 가능하죠.
솔직히 목돈이라는 거 일반 사람들은 비상금 같은 건데 그걸 덜컥 투자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가난했던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그 심정 잘 알고요. 그러니까 100도 필요 없고 딱 잃어도 될 만큼만 투자해 보세요. 그럼 부담 없고 저도 그 이상은 권유 안 하고요. 그럼 30만 원?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돈이 부른다는 걸요. 아버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활용했어요. 솔직히 누군가 나타나서 돈을 불려줄 테니 대출을 끌어서 가지고 와라 이러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할까요? 그러니 아주 소액을 권한 뒤 제대로 2배, 3배까지 불려주셨던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은 이전에 사기친 사람들 혹은 동시에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돈을 돌려막기 한 거고요. 그렇게 차츰 신용을 높여가고 사람들은 투자액을 점차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30만 원부터 시작했던 사람은 어느덧 3천이라는 돈을 끌어오고 100만 원부터 시작한 사람은 주변 친척, 친구, 가족들에게 권유해서 더 큰 액수를 투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라고는 다달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주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아주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형님, 저 형님만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 끌어오시면 제가 너무 곤란하죠. 소수만 하려고 친한 사람들만 정보 공유하는 건데 진짜 곤란하네. 아이고 동생, 이번만 부탁해. 얘가 정말 착해. 근데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고 하잖아. 사장이 너무 딱하기도 하고 나만 좋게 돈을 버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어떻게 내 동생만이라도 좀 끼워주면 안 되겠나? 뭐 그게 바라는 건 아니야. 정말 곤란합니다.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이러다 걸려요. 그럼 내가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내가 부탁할게. 응? 일단은 좋습니다. 형님 부탁인데 제가 거절하기도 그렇죠. 근데 제가 투자하는 돈이야 그렇다고 쳐도 이 다른 사람들 돈이 너무 몰리면 국세청에서도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계좌 이체 말고 현금으로 직접 주시는 걸로 하죠. 세금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나랑 내 동생, 응? 좋아요. 현금으로 해주신다니 동생분이랑 오늘 오신 다른 분들도 끼워드리죠. 대신 앞으로는 절대로 비밀 엄수하셔야 해요. 아버지는 사기를 낚시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좋은 미끼나 장비보다 좋은 자리를 잡아서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해도 그걸 덥석 물지 않았고요. 계속 약을 올리면서 끼워주지 않다가 한 자리 났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씩 추가를 시켰던 겁니다. 순번을 가지고 서로가 하겠다고 난리가 나는 모습을 보는 걸 아버진 즐겼어요. 마치 밑밥을 던졌을 때 파닥거리는 물고기들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한 방에 그물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사기를 쳤던 겁니다. 문제는 그 사기의 범위가 너무 커져서 저희가 살던 동네 사람들의 대부분이 돈을 잃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왔던 겁니다. 당시 아버지는 거하게 한탕하고 교도소에 들어간 상태였으니 화풀이 대상은 저희 모녀가 된 거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좀 머리가 크니 솔직히 그 꼬리표가 너무 버거웠습니다. 사기꾼의 딸이라는 소문은 학교에도 퍼졌고 어떨 때 선생님들도 비아냥거렸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전 자연스럽게 따돌림을 받게 됐죠. 보통은 시비를 걸거나 몸을 밀치는 정도였지만 제 체육복과 책상은 늘 더러웠어요. 당시 급식과 함께 우유가 나왔는데 그걸 일부러 썩게 만든 뒤 집에 가는 제게 그걸 던지며 즐거워했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는 전학과 동시에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어차피 남이었기에 시신 수습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사상을 차리셨죠. 뭐가 예쁘다고 엄만 저 인간 제사상을 차려? 그것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엄만 억울하지도 않아?
솔직히 엄마도 사기당한 거잖아. 아버지 사기꾼인 거 몰랐고. 몰랐지. 멀끔하니 차려입고 말은 어찌나 그렇게 재밌게 하던지. 그냥 사업이 좀 잘 되지 않아서 돈을 못 벌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버텼던 세월이 7년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바보 같았지. 돈 뼈 빠지게 벌어서 그 인간이 사기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준 거나 다름없으니까. 내 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억울해도 입 닫고 살았던 거고. 어머니는 술을 한 잔 따라서 제사상에 올리더니 본인도 한 잔 털어 마시더군요. 설마 제사 계속 지내게? 아니, 싫다. 엄만 너희 아빠 꼴도 보기 싫어. 그 인간이 어디 어떻게 묻혔는지도 모르지만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도 불쾌할 정도니까. 근데 왜 그래? 미련 남은 사람처럼? 싫지. 근데 그래도 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잖아. 이 제사상은 그 인간이 아니라 혜정이 널 낳게 해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 하나 때문에 차린 거야. 너 아니었으면 나도 진작에 죽었어. 그러니 그 사람이 밉고 싫어도 고마운 거 하나는 있으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거야. 됐어. 난 절 안 해. 평생 엄마 힘들게 한 사람한테 이런 것도 아깝고. 제 말에 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절은 하라고도 안 해. 내가 그 사람한테서 배울 건 딱 하나였어.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 너랑 나는 죽는 날까지 양심적으로 남의 것 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자. 알았지? 우리 딱 그것만 약속해. 당시 어머니의 말씀 때문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싫어서 더 악착같이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지냈고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게 됐죠. 하지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곳에 저와 같은 학교 출신인 친구가 먼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입이 워낙 가벼운 친구였기에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는지 어느 순간 제가 사기를 쳤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공들여 쌓은 제 모든 것은 파도 앞의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 팀 팀장님이 저를 많이 위로해줬죠. 사람들이 일하다가 미쳐서 그래. 업무는 밀려들지 배울 건 왜 그렇게 많고 절차는 왜 까다로운지 박 터지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미쳐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 사기꾼 딸이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니 얼마나 재밌겠어. 그저 남의 일이면 옆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새끼를 못 낳아도 떠드는 거라고. 별거 아니란 소리지. 그래도 사기꾼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다들 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다시 이직을 생각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혜정씨 잘하잖아. 일 잘해서 어렵게 들어왔고. 정말 별거 아니라니까. 저번엔 누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걸로 2달 가까이 떠들고 또 떠들었어. 살인사건 난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조만간 누구 하나가 불륜사건이라도 휘말리잖아? 그럼 혜정씨 소문은 끝이야, 끝. 정말 그럴까요? 아이, 그럼. 그리고 이런 일은 정면 돌파하는 게 맞아. 그런 사람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다. 애초에 부모 잘못을 왜 자식한테 전가를 시켜? 그러니까 주눅들지도 말고 당당하게 일해. 절대로 도망은 지금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 나도 일 잘하는 사람 놓치기 싫어서 그래. 다른 이유 없다. 아마 그때 저는 팀장님에게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바로 다른 이야기로 돌리기도 하고 제가 혼자 있으면 늘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과거도 현재도 모두 감싸준다는 그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건 당연했어요. 사귀고 3년이 지날 무렵에 청혼을 받았고 우린 각자의 집에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딱 한 가지 조건만 내거셨고 그것만 가능하면 아무것도 상관없다고 하셨죠. 아들만 낳아. 그럼 나 너 모시고 산다. 정말이야?
제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이야? 나도 답답하니 그렇지. 너희 누나들 봐라. 그렇게나 빨리 결혼했는데 딸만 줄줄이 몇 명을 낳았니? 나도 너 하나 낳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정도 바라는 건 괜찮지 않니? 너 낳기 전에 딸만 셋, 거기에 네 동생까지 1남 4녀라고 4녀. 아주 이젠 지긋지긋하다. 에이, 그래도 그걸 왜 조건으로 걸어? 아니, 이렇게라도 해야지. 나 진심이야. 아들만 한 방에 낳으면 가타부터 아무 소리 안 할 거야. 산후조리? 그런 것도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최고급으로 보내줄게. 그리고 애도 내가 봐주마. 공짜로. 정말 용돈이고 뭐고 하나도 안 받아도 된다고 미리 말하는 거야. 그저 아들만 낳으면 넌 우리 집 보배고 보물인 거지. 알겠니?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아들이 워낙 귀한 집안이라 그러시는 것도 이해가 되었고요. 어쨌든 크게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아버지에 관한 말을 안 한 게 걸리긴 했지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까지 말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뜬금없이 아버진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사기를 좀 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은 걸 후회하는 날이 오고 말았죠. 바로 상견례에서 저희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알아본 겁니다. 초반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이름과 고향을 묻더니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천연이야.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어. 흔한 얼굴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저것들 사기꾼이야. 내 돈 가지고 간 그놈의 가족들이라고. 20년 전에 그때. 남편은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엄마 제발. 너 몰랐지? 몰랐으니까 저 끔찍한 걸 내 집에 끌고 온 거 맞지? 너도 알면 그런 소리 못해. 넌 어렸지만 그때 나 아빠한테 이혼까지 당할 뻔했어. 난 아직도 생생하다. 내 돈 1,000만 원. 법원까지 쫓아다니면서 벌이라도 받길 바랬는데 고작 1년 7개월 징역 살고 다시 나와서 돌아다니는 그 인간의 아내랑 딸년이라고. 세상에, 세상 좁네 좁아. 엄마, 나 알고 있었어.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고 장모님 이혼하셨어. 그 남자랑 아무 관계 없다고. 앞뒤 상황도 모르면서 딸년이랑 사기꾼이라니. 이게 무슨 짓이야? 서류 관계만 관계야? 저것들도 이혼하면서 피해자들 돈으로 재산 분할했겠지. 저거 먹고 입히면서 드는 비용들이 다 내 돈일 수도 있고. 사기꾼 가족들도 똑같은 사기꾼이야. 네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안 이상은 절대로 이 결혼 못해. 내 눈에 아니 돌이 들어가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상 고집 피우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알았니?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잡으셔서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가 이뤄지던 한식당 방 안으로 음식들이 놓이기도 전에 자리가 끝나버렸죠. 시어머니와 함께 왔던 신우들이 모두 떠났고 저희 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게 자신의 죄라며 울고 남편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달래주었죠.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겠다고 말은 했지만 가망이 없다는 걸 저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워낙 좋은 사람이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저 혼자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회사에서 업무 중에 쓰러지고 말았죠. 얼마 후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남편이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자기야, 됐어. 우리 결혼 가능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을 왜 해? 아까 의사가 말해주더라. 자기 임신했대. 벌써 7주나 됐다고. 더구나 쌍둥이래. 뭐? 아니, 쌍둥이? 자기야, 이건 신이 우리를 결혼시키겠다고 작정한 거야. 이 정도면 축복이라고. 우리 엄마는 애라면 사족을 못 써.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았기에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 자체도 안 좋게 볼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은 허락해줬지만 절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실제로 결혼식에서도 전혀 웃지 않았고 어디에 팔려가는 사람의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군요. 반면 저희 어머니는 내내 눈치를 보셨고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셨더군요. 아마도 제 순탄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군요. 20년 전 1,000만 원이랑 지금 1,000만 원이 같아? 내가 고작 1,000만 원 사기당해서 우는 걸로 보였나? 사람을 거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혜정이 너 이거 네 엄마한테 주고 제대로 줄 거면 지금 1억 내놓으라고 해. 어디서 생색을 떨려고 이제 와서 갚는 척이야? 별 거지 같은. 그거 저희 어머니가 순수하게 버신 돈이에요. 저희 정말 아버지한테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엄마도 피해자고요. 사기꾼인 거 몰라서 결혼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한 푼? 그걸 어떻게 확신해?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영수증이라도 끊어주는 줄 아니? 세금이라도 내는 직업이야? 그리고 막말로 결혼을 한 것도 잘못이지. 왜 몰라? 머리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어머님 정말 억울해요. 억울? 피해자 앞에서 그 억울 소리 잘못하면 너 어디 가서 돌 맞아 죽어. 애까지 임신해서 이 집에 밀고 들어온 것도 난 솔직히 달갑지 않다. 그것도 사기 같아서. 사기꾼 애비가 아무리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애비는 애비인데 그걸 숨긴 것도 찜찜하고. 그건 종수 씨랑 이야기를 해서. 어디서 내 아들을 팔아? 양심 어디 두고 왔니?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 발칙한 것. 넌 내가 평생 두고 볼 거야. 알았니? 저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그러자고 말을 하긴 했지만 속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더 컸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양심적으로 살자고 늘 다짐을 했었는데 아버지 일만큼은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이 그런 저를 위해서 대신 싸워줬다는 겁니다. 뭐? 엄마는 다 밝혔어? 우리 아빠 이야기했냐고. 누나들 상견례 내가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거기선 감쪽같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근데 왜 이 사람한테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너희 아빠가 왜? 뭐가 숨길 게 있어? 그럼 없어? 우리 아빠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이혼했잖아. 심지어 다른 여자가 임신까지 하고 아이까지 끌고 온 거 눈앞에서 보고 이혼했고. 근데 엄마는 성격 차이 운운하면서 무슨 협의 이혼한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 그건 거짓말 아니야? 그거야. 엄마. 이혼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죽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왜 상견례하면서 말을 왜 해? 솔직히 억지 아니야? 왜? 아주 가족 호적을 떼달라고 하지? 할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아보고. 우리 조상이 노비면 그것도 말하지? 이놈이 지금 넌 누구 편을 들어? 피해자는 나야. 내가 그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쩜 이런 식으로 말을 쉽게 해? 이 사람이 가해자가 아니잖아. 딸이라고, 딸. 엄마는 누나들 시집간 곳에서 이혼한 아버지 때문에 잠재적 바람둥이 취급하면 기분 좋겠어? 적당히 해. 돈도 줬잖아. 집어치워. 이 망할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됐고. 앞으로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진짜 화내. 강하게 말을 해야 한다며 남편이 끼어든 거고 고맙긴 했지만 그건 가만히 있는 벌집을 건드린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그 일로 아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었습니다. 대충 사기꾼 딸이라서 그런지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고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식으로 폄하하기도 했죠.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제게 한 줄기 빛이자 구원자인 아가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독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식이 많기도 했고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기에 당연히 모든 혜택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로 향했고요. 자연스럽게 남편의 누나들이 희생을 하게 되었고 학업을 끝마치기도 전에 일을 시작한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결혼해서 나가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덕분인지 다들 결혼도 빨리 했고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사상에 반기를 든 유일한 인물이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악착같이 공부했고 휴학을 반복하면서도 유명한 서울의 대학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주립대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진학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남편 다음으로 시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딸이기도 했죠. 그런 아가씨가 왔을 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아버지에 관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반응은 다른 시누이들과는 정반대였죠. 엄마, 그건 과거잖아. 그런 일을 지금 떠들면 뭐가 달라져? 지금 뭐라는 거니? 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지. 사실을 말한 거고. 네 언니들은 놀라 자빠지면서 아주 끔찍해하던데 넌 안 그래? 엄마가 힘든 이유는 충분히 알겠어. 근데 엄마가 이렇게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면 새언니 뱃속의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야. 알지? 새언니도 이제 우리 식구야. 그럼 엄마도 좀 감싸주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남의 집 쳐들어온 사람 대하듯 공격적으로 굴 거야? 어머 얘가...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아이 참... 안 그랬을 거 알아. 우리 엄만 기억력이 좋긴 해도 뒤끝은 또 없잖아. 심지어 내가 우리 엄마 성격에 머리까지 꼭 닮았다니까? 그니까 재미없는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고 미국에서 선물 사왔으니까 그거나 풀어보자. 응? 아가씨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힘이 있었어요. 남편이 끼어들어서 억지로 상황을 정리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죠. 적당한 칭찬과 적절한 비난은 균형을 잃어서 마치 저울에 달아놓은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씨는 저에게도 엄청 잘했어요. 바쁜 남편 대신에 함께 산책을 가주기도 했고 태교에 좋은 음악을 골라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는데 더 감동적인 일도 있었죠. 바로 태아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에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였어요. 저의 경우는 태아의 위치가 어려워서 20주가 되었을 때나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걸 곁에서 함께 들은 아가씨가 파티를 계획했던 거죠. 시어머니 시누이들 중 몇 명, 남편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풍선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건 미국에서 흔히 있는 성별 공개 파티인데 그걸 제게 해준 거였죠. 남자는 파란색 색종이, 여자는 핑크색 색종이가 튀어나오도록 풍선에 담아서 터뜨리고 축하를 받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가씨의 부탁으로 남편에게까지도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풍선 하나는 핑크색, 그리고 당일 풍선 하나는 핑크색, 그리고 남은 하나에서 파란색 색종이가 빵빵 터져나왔죠. 아, 미쳤어! 어머머머! 파란색이야, 파란색! 거기 있던 시누이들도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인지한 시어머니만 파란색이 아들이라는 걸 알고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죠. 정말 아들이야? 아들? 엄마! 엄마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야! 이제 엄마 소원 풀었어! 어머, 아니 이렇게 한 방에? 한 방에 손녀랑 손자를 보게 된 거라고? 엄마 약속 지켜! 이제 이 사람한테 잘하고 구박도 하지 말고, 어? 그래야지. 그렇게 하마, 그래야지.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좀 생각이 많아지는 부분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덕에 제 결혼 생활이 조금은 편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기꾼 소리라더라도 금방 눈치를 보면서 멈췄고 제게 슬쩍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주시기도 하셨죠. 아가씨는 제 곁에서 절 도우면서 태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예쁜 여자 연예인, 잘생긴 남자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 어떨 때는 동화책을 영어로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누이는 미국에서 한 한국 유학생과 결혼을 계획 중이었는데
일정까지 미루면서 제가 출산하는 걸 보고 간다고 하더군요. 아가씨, 진짜 정말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어요. 에이, 언니도 참.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평생 힘들게 살아온 분이라서 더 그래요. 시간이 좀 흐르면 분명 괜찮아지실 거고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무슨... 저도 잘못 인정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사기꾼한테 피해 입으면 피해자들 탓을 그렇게 하잖아요. 단순히 피해본 금액 때문이 아니고 평생을 사기꾼한테 속아서 돈 날렸다는 소리 들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거고요. 잘못한 건 사기꾼인데. 울새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이라서 다행이네요. 우리 별님이 달님이도 꼭 닮았으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아가씨는 제게 구원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걸리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순 없었죠. 일단 쌍둥이들의 성별이 공개된 뒤에 태명을 별님이 달님이로 멋대로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태명이라는 건 좀 건강하게 잘 자라는 의미나 혹은 무사히 출산을 하도록 하는 의미를 주로 담죠. 그리고 보통은 태아가 잘 들으라고 강한 발음을 쓰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씩씩이, 찰싹이, 딱풀이, 콩떡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지은 태명은 일단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이라 좀 찜찜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제게 워낙 잘해주니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애들 이름까지 본인이 지었다는 게 문제였죠. 그것도 영어 이름으로 말입니다. 처음에 듣고 저는 귀를 의심하고 다시 물었죠. 루카스랑 뭐요? 나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10대 애들이 잘 쓰는 흔한 영어 이름 중에 하나로 고르려고요. 별님인 이선, 루카스, 로건 중에 하나 어때요? 그리고 달님인 이사벨라, 에바, 에블린. 너무 예쁘죠? 새언니도 마음에 쏙 들죠? 아니, 그래도 애들 이름을 어떻게 영어로 지어요? 에이, 요즘 글로벌한 국제사회잖아요. 요즘 대세거든요. 솔직히 한국도 요즘 한자 이름 잘 안 쓰고 제가 아메리카에서 살다 보니 제 이름 발음도 잘 못해서 짜증나더라고요. 우리 달님이 별님이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무엇보다 제 조카들이니까 제가 유학 정도는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이름이 필수죠.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놀림받을 수도 있고. 아닌데? 새언니 보기보다 촌스럽네요. 애들을 왜 한국에서 키울 생각을 하지? 미래를 생각해서 이름은 제가 지은 게 훨씬 좋죠. 전 그러면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걸로 택하면 되죠? 이선이랑 에바. 이 정도면 괜찮죠? 전혀 괜찮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은 전씨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이선, 전에바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따돌림을 당해봤던 사람으로 저 이름은 분명 놀리기 좋은 별명으로 바뀔 게 확실했죠. 이를테면 전이선은 전립선으로, 전에바는 아메바 혹은 에바 자체로 놀림을 당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이름 가지고 놀림을 당하는 애들이 있었고 대부분 부모님이 자신의 유머러스함을 과시하려고 막 지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것만은 못하게 했고 이 일로 언쟁이 좀 있었죠. 그 뒤로는 아가씨는 저한테 말도 걸지 않았고 그 상태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을 할 때 출혈이 너무 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아가씨는 오지 않았고요. 다행히도 아이들은 잘 태어나서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으셨죠. 입원이 2주라고 그랬나? 그럼 집에 오지 말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 산후조리원이요? 그래, 내가 너 결혼할 때 약속했잖니.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렴. 그리고 어차피 아이는 안 데려가도 된다니까 나한테 다 맡기고, 응? 아니, 산후조리원에 왜 아이를 안 데리고 가요? 거기 들어가면 간호사들이 다 봐준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럼 데리고 가야. 너 어차피 모유 수유할 생각 없다고 했고 거기서 애 보고 하는 것도 힘이 드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의미였어. 그리고 간호사든 뭐든 결국 남의 손 아니니? 내가 내 손주들 돌봐주는 게 훨씬 좋지. 나 이래봬도 아이만 5 낳았어. 그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나보다 더 애들을 잘 봐?
참고로 난 애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아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넌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어. 알았니? 아, 네, 그럴게요. 그래, 이제야 좀 착하네. 우리 며느리 그저 건강만 생각해라. 엄마가 좀 이기적일 때가 필요한 법이야. 애들은 걱정도 말고.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배려가 싫진 않았어요. 겨우 2주에 몇백만 원이나 하는 산후조리원을 2달이나 가게 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퇴원을 했는데 이 쌍둥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가라고 했지만 전 발길을 돌려 시댁으로 향했고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고 이상한 분위기에 아이들에게 뛰어갔다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들 중 한 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진이 어딨어? 남편은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죠. 이선이? 그게 여보 일단 침착하고. 무슨 이선이야? 하진이라고. 아들은 하진이고 딸은 하율이라고. 그래, 하진이 잠깐 그러니까 잠깐 어디를 좀. 무슨 말이야? 하진이가 어딜 갔다는 말이야? 제가 눈을 치켜뜨고 따지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제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미국 사는 네 신우한테 입양 보냈다. 그렇게 알아. 어차피 둘 아니니.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네 새끼인 건 변함없는 거고. 잠깐 유학 갔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쨌든 입양이지. 입양이요? 아니 멀쩡하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입양이라뇨? 사정이 있어서 그래. 잠깐이야. 잠깐 그냥 보여주는 정도? 뭐 어쩌면 몇 년. 어머님!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어디서 소리를 질러? 막말로 네 시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걔가 부탁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너 그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 딸이 해준 거야. 거기서 그냥 좀 쉬다가 나왔으면 될 일을. 말은 왜 그렇게 안 들어서 이사다를 만들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고 제 자식인데 왜 아가씨가 데리고 가요? 사정이 있다고 하는 말 못 들었니?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다니까? 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두고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남편은 숨을 크게 내쉬더니 입을 열었죠. 영서, 미국에서 결혼할 사람 있다는 거 알지? 유학생. 그 집안이 엄청 대단한 그런 집인가 봐. 아무래도 우리 집이 좀 떨어지니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모양이야. 대충 임신한 척하면서 다니다가 한국에서 출산한다고 내려온 거고. 그거 사기야. 사기지. 근데 남자도 알고 있고 집안 어른들만 속이면 된다고. 그래서 아주 잠깐만 보여주는 식으로 하겠다고 데리고 간 거야. 입양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미국에서 귀도 좀 트이고 겸사겸사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미쳤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래도 나 당신 믿었어. 이건 아니지. 내가 낳은 자식을 딱 한 번 안아봤어. 근데 그 어린아이를 지금.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달래며 상황을 더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이를테면 아가씨가 결혼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만 하면 자신의 누나들도 또 자신도 부자가 될 거라고 했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투자야? 무슨 투자인데 2배를 보장한다는 거야? 걱정 마. 금이야 금. 요즘에 한국에서도 선물 거래로 금 투자하잖아. 그거랑 비슷해. 하지만 이건 실제 금이야. 나도 증거 영상을 봤다고. 금덩이를 아예 쌓아두고 있더라니까. 금거래? 정확히 뭐 어떤 거? 들어봐. 일단 영서 말로는 백서방이 아프리카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람이랑 직거래로 금을 들여오는 거야. 그럼 그 금을 팔면 차익이 남겠지? 이게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저 땅 파서 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라고 끝. 요즘 금 가격 봤어? 장난 아니라니까. 내 동생이 수익을 인증했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고.
저는 순간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기꾼 출신이어서 전 각종 신문 뉴스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사기 사건을 많이 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금거래 사기였습니다. 보통 금 관련 사기는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이를테면 여러 사람을 모아서 금을 조금씩 사서 차익을 남긴다며 주식 투자를 하듯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경우, 또 앞서 말한 것처럼 현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특정 국가나 공급처에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비싸게 팔 수 있다며 차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기간 동안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은 후 한꺼번에 돈을 들고 사라지는 거죠. 저는 듣자마자 바로 사기 사건임을 감지했고 사기라며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우기시더군요. 내 딸 영서가 얼마나 똑똑한 아인데 너랑 같은 줄 아니? 영서가 고른 남자가 너네 애비처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야? 넌 대학도 그저 그런 지방대 겨우 나왔고 내 딸은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닌 애야. 알아? 그런 애가 사기?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거지. 똑똑한 사람도 사기를 당해요. 그게 사기꾼 하는 일이고. 그럼 어머님은 바보라서 사기당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됐고! 난 직접 수익을 봤어. 그래서 이번 쯤에 우리 집안 좀 일으키려고 내 딸들이랑 아들까지 해서 투자금 넣어줬고 우리 영서가 전달하면 그땐 답이 나오겠지. 너 이러는 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 그깟 애 하나 몇 달 빌려주는 게 뭐 어때서? 오히려 애한텐 좋은 기회지. 너 이런 식으로 나중에 네 자식들 우리 딸이 유학 보내주는 것도 물 건너가는 거야. 내 딸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결혼해서 팔자 한번 바꾸겠다는데 그걸 못 도와? 하지만 사기는 사기예요. 저 확신해요. 어머님 말처럼 저 핏줄이 그따위라 이 정도 구분은 어렵지도 않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네? 또 사기당하시면 어쩌시려고요? 내가 금덩이를 눈으로 봤다니까. 도금이죠. 보통 사기 사건은 현물이 등장하면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보여줘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 금이랑 섞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다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들은 의심에 또 의심을 하는 사람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니까요. 제발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남편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건 제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죠. 다행히 아가씨는 아직 한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아이가 없었던 것도 신생아를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 병원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한 여권 발급을 위한 시간까지 지체됐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결국 집으로 다시 불려온 아가씨에게서 제 아이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더군요. 나한테 빌려준다며? 말 다 끝난 거 아니었어? 그리고 갑자기 사기? 무슨 사기? 전 가만히 듣다가 끼어들어 차분하게 설명했죠. 금거래요. 그거 사기예요, 아가씨. 제 말 한 번만 믿어보세요. 금은 국제 시세가 정해져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요. 특정 업체나 개인이 일반 시장보다 20-30%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만약 그런 금이 있다면 글로벌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이 먼저 사들였겠죠. 실제로 봤던 금의 일부도 분명 가짜일 거예요. 확실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 돈이 돈을 낳는 걸 아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특별히 말해서 투자금도 받은 건데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가씨, 그 남자분 부모님 혹은 그 남자분 부모님 집엔 가봤어요? 본가요? 그건 날 반대하셔서 아이를 낳으면 반대가 끝난다고요? 새언니도 그랬잖아요. 반대했지만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본가는 몰라도 내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집에서 살아요. 미국에 그런 집 유지하려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지 상상도 못할걸요? 그리고 이거 엄연히 회사까지 있는 사업이고요.
제가 그 정도도 안 알아봤겠어요? 명함도 가지고 있고 제 남자친구가 사업체 운영하는 대표인데. 좋아요. 그럼 주소 한번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보죠. 이건 정말 팁인데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공고를 올리거나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꼭 주소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를 칠 때 생각보다 허술한 부분이 바로 주소였죠. 있어 보이는 명함을 확인해도 결국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주소를 확인하니 명함에 적힌 간판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에 아가씨도 조금은 설득당했지만 그럼에도 미련을 버리진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간판을 아직 못 바꿨을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가서 금 먼저 확인해 볼게요. 투자는 그 다음에 이야기 다시 해요. 아니면 그땐 이선이 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전 그런 아가씨의 손을 잡고 두 눈을 보고 당부했습니다. 금괴 중에 진짜도 섞여 있을 테니 넉넉하게 챙겨서 검사 받아봐요. 그걸 못하겠으면 뒷부분 긁어봐요. 진짜면 그냥 파이고 가짜면 도금이라서 검은색이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사실이 밝혀지면 위험하게 따지거나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해요. 아셨죠? 아가씨는 입술을 삐쭉 내밀고 볼멘 소리를 내더군요. 사기 아니라니까. 제 말 들어요. 아셨죠? 절대로 따지지 마세요. 물어내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배신감에 떨려도 어떤 자극도 하지 마시고 평소랑 똑같아야 해요. 사기꾼들은 분위기를 감지해요. 친정 식구들 투자금은 대출을 받느라 좀 늦어질 것 같다고 하시고요. 중요한 짐은 가족들한테 먹을 것 좀 보낸다고 하고 섞어서 박스에 싸서 소포로 일단 보내세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제 아이는 두고 홀로 미국으로 돌아간 아가씨에게선 연락이 바로 오진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남편이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전 평소와 다름없이 있어달라고 말을 했죠. 저 역시도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사기꾼이라면 전에 없이 가족들과 연락을 하는 것도 의심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흰 마침내 아가씨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그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고요. 이전과는 달리 수척해진 얼굴로 돌아와서 저희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 무서웠어. 가짜더라고. 그걸 아니까 표정을 못 숨기겠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가씨를 다독였죠. 됐어. 무사히 왔으니까 괜찮아. 잘했어. 새언니 덕분에 버텼어요. 새언니가 하라고 한 것처럼 이전이랑 다르지 않게 가족들이 미국에서 뭘 좀 사서 보내달라고 했다고 귀찮아 죽겠다면서 연기까지 하고 하나씩 소포에 중요한 것만 넣어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출국하는 날엔 가방만 하나 달랑 들고 그렇게 나왔고요. 다 가짜였어요. 그 집도 알아보니 업체에서 단기로 빌린 거였고요. 이에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이 맹추야, 어떻게 그걸 몰라? 너 돈 얼마 줬어? 우리 돈이야 들어가기 전에 막았지만 넌 이미 돈 넣고 있었잖아. 어떻게 됐어? 그간 벌었던 돈 다 날렸지.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 너 때문에 다 망할 뻔했다. 아이고 살 떨려. 내가 못 살아. 전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탓 아니에요. 지금 누구보다 속상한 건 아가씨잖아요. 우린 가족이니 감싸줘야죠. 그 인간이 잘못한 거지 아가씨는 잘못 없잖아요. 무사히 돌아왔고 그거면 되는 거죠. 아가씨한테도 정말 침착하게 잘한 거라고 칭찬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렸지만 더는 원망하거나 소리를 지르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안정이 되자 아가씨는 가방에서 금덩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도 있고 엄청나게 큰 반지, 그리고 금뭉치로 보이는 것도 있었죠. 아가씨는 전 재산을 날린 거에 비해서 얻은 건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비싼 건 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금덩이를 제 손에 올려줬죠. 새언니 이거 가져요. 그리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니 무슨 전 재산을 잃고 이걸 절 줘요. 됐어요. 어차피 이게 있어도 없어도 사기를 당한 거고 그나마 기분이라도 내고 싶어서 그래요.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이건 진짜거든요.
감정 받았는데 이거 20도는 된다고. 그럼 더 부담이죠. 그러지 말고 그냥 아가씨가 요긴하게 쓰세요. 그게 전 더 좋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도 제게 사과를 하셨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도 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굽히고 들어온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힘든 법인데도 시어머니는 정말 정석대로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군요. 이야기 중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사기당한 거 그건 사기도 아니야. 이번에 잘못됐으면 시집간 내 딸들 싹 다 이혼시킬 뻔했잖니? 아들 잘 키우겠다고 가여운 내 딸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해서 뭐 아는 것도 없이 내가 좋다니까 우르르 쌈짓돈에 대출까지 받은 돈 날렸을 걸 상상하면 난 아마 죽었을 거다. 그래서 나 이젠 그때 사기당한 게 너무 고맙다. 그때 사기를 참 잘 당한 것 같아. 정말이야. 비꼬는 거 절대 아니다. 네, 알아요. 저도 비꼰다는 생각 안 해요. 네가 날 살렸어. 조만간 사돈한테도 빌려갈 생각이야. 그때 너무 큰 실수를 했다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주는 선물이다. 어차피 하는 김에 사돈 것도 같이 했어. 똑같은 디자인이라 사돈이 싫어하진 않으실지 걱정이지만 이건 증표다.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증표. 저는 시어머니에게 금으로 된 팔찌를 선물 받았습니다. 거기엔 저희 쌍둥이들 것도 있었는데 작게 만들면 나중에 집만 된다고 성인용으로 제작을 했더군요. 쌍둥이를 포함해 저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것까지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만든 거였죠. 아마도 시누이가 가지고 온 그 금덩이가 온전히 가족들의 팔찌로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팔에 직접 팔찌를 채워주셨죠. 그러자 저는 좀 울컥해서 눈물을 찔끔 흘렸어요. 그간에 힘들었던 게 싹 녹아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아가. 앞으로 내가 정말 다 갚으며 살게. 정말 미안해. 죄송해요. 넌 죄송할 거 없지. 넌 잘못 없어. 진즉에 이렇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늙어서 참 못난 짓 했네. 앞으로 지켜봐줘. 내가 너한테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테니까. 알았지?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날 이후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도 만나서 사과를 했고 현재는 친구처럼 함께 놀러 다니시고 식사도 자주 하시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저희 쌍둥이 그리고 좋은 남편, 저를 예뻐하는 시댁 식구까지 요즘엔 정말 살맛이 나는 것 같네요. 사기꾼 아버지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정직하게 살아서 이런 복이 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혹시나 주변에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도대체 왜 속았냐, 왜 그걸 몰랐냐 이런 말은 비난이지 결코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온전히 피해자일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의 시간 내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